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자라는 걸 내잖아요? 근데 이 가격,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다는 바로 그 책,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도 제 옆에는 똘똘한 우리 학생들, 민준군, 서연양과 함께합니다. 반가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 받죠. 반대로 대출 받으면 이자를 내고요. 꼭 돈을 빌려 쓰는 월세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을 쓰는데 돈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왜 자동차 살 때, 집 살 때, 신용카드 쓸 때 이자율이 다 제각각일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하나만 넣어두고 시작합시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이자율은 뭐다? 바로 돈의 가격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장 가서 사과 한 개 얼마예요?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돈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고 거기에 붙는 가격표가 바로 이자율인 셈이죠. 우리 교재를 보면 조금 더 멋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이라고요. 자, 모든 가격은 뭘로 결정되죠? 그렇죠. 바로 수요와 공급, 이자율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 즉 수요자와 돈이 남는 사람, 공급자를 딱 만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 그게 바로 이자율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돈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은 대체 어디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대부가능자금 시장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어렵죠? 대부가능자금? 그냥 쉽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모든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가상의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장터에서 팔고 사는 물건이 바로 대부가능자금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축해서 모아둔 돈 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빌려갈 수 있게 시장에 내놓은 돈, 바로 그 돈의 총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딱 두 부류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 수요자,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공급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돈이 필요한 쪽은 예를 들면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기업 또는 집이나 차를 사려는 우리 같은 개인들이겠죠? 그럼 돈은 누가 공급할까요? 바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우리 자신, 바로 가계가 핵심 공급자입니다. 은행은요? 은행은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 즉 이자율이 딱 정해지는지 교재에 나온 그 유명한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해 볼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들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모든 기본 틀이 중요하죠? 모든 경제 그래프의 약속입니다. 세로축은 언제나 가격, 여기서는 이자율이 되겠죠. 그리고 가로축은 거래되는 양, 여기서는 대부가능자금의 양이 되겠습니다. 먼저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 수요 곡선부터 그려볼게요. 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죠? 왜 그럴까요? 마트에서 물건 세일하면 더 많이 사잖아요. 똑같아요. 이자율, 즉 돈의 가격이 싸지면 어때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빌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돈 빌리라는 양은 늘어난다.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쪽, 공급 곡선입니다. 이건 오른쪽 위로 쫙 올라가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자율은 저축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거든요.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면 우리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거 조금 참고 은행에 돈 더 넣겠죠.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시장에 나오는 돈, 즉 공급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지점,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시장의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힘과 빌려주려는 힘이 정확히 똑같아지는 지점, 바로 균형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 이자율, R스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균형 아닌가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교수님, 이론은 알겠는데 현실은 완전 다르잖아요. 제 통장 예금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왜 신용카드 이자는 이렇게 살인적인데요? 균형 이자율이 하나라면서요? 그쵸?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이론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나 다양한 이자율이 존재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4가지 핵심 요인을 짚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담보도 없는 신용대출은 돈을 떼일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더 높게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두 번째, 대출 기간. 30년짜리 집대출이랑 1년짜리 단기대출. 어떤 게 더 불확실할까요? 3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보통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행정비용. 이게 좀 재밌는데 100만 원 빌려주나 1억 빌려주나 은행 직원이 하는 서류 작업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대출일수록 돈 빌려주는데 드는 비용의 비중이 커져서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금. 이자에 세금을 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실제 손해주는 돈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자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 볼까요? 핵심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이자율은 뭐다? 돈의 가격이다. 둘째,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해진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셋째, 현실에서 이자율이 제각각인 이유는 위험, 기간, 비용, 세금 때문이다. 어때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오늘 배운 이 수요 공급 모델 정말 강력한 도구죠. 이자율을 분석하는 기본 틀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이 순간의 사진 같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칠게요. 만약에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빌린다면 아까 그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반대로 사람들이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저축을 막 늘린다면 공급 곡선은요? 이렇게 세상의 큰 변화들이 이 곡선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결국 우리 삶의 이자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